19세기 중반 조선 왕조는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1852년 7월 25일 한성부 안국방 구름제동의 한 사저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흥성군 이하원과 여흥민 씨 사이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이 아이의 이름은 개똥이 후의 명복으로 불렸습니다. 그 누구도 이 평범한 종친의 아들이 조선의 제26대 국왕이자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명복의 어린 시절은 특별할 것 없이 평범했습니다. 비록 흥성군이 전주이시 종친부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어 상류층이긴 했지만 왕위와는 너무나 먼 혈통이었습니다. 실제로 명복은 인조의 삼남 인평대군의 직계 8대 손으로 구대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왕이 나오는 처지였습니다. 선왕철종과는 무려 17촌이라는 먼 혈연 관계였죠. 그러나 1863년 음력 12월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후사 없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철종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정해야 했습니다. 조선의 왕위 계승에는 엄격한 법칙이 있었습니다. 후임 왕은 반드시 선왕의 아랫대나 최소한 같은 학렬에서 나와야 했고 같은 학렬이라도 선왕보다 나이가 많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는 유교적 종법 질서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철종 사망 당시 왕위 계승 후보들을 살펴보면 복잡한 정치적 역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철종의 족합벌로 학렬이 맞는 왕손들은 모두 사도세자의 서자 3명, 즉 은원군, 은신군, 은정군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철종과 17촌 관계였는데 이것이 당시 가장 가까운 혈통이었습니다. 은원군 가문에는 제덕과 재성이 있었습니다. 제덕은 은원군의 종손이었지만 양자였고 실제로는 중종 때 갈라진 덕흥대원군의 후손이라 혈통이 너무 멀었습니다. 재성은 이평군의 친아들로 철종과 혈연상 가장 가까웠지만 고작 3살밖에 안 된 너무 어린 아이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서출이었는데 왕의 5대손을 넘어갔기 때문에 일반 사대부가의 서울과 같은 위치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은원군 가문에서는 왕을 배출할 수 없었습니다. 은정군 가문은 서열상 더 낮았고 실제로는 인조계통조차 아닌 선조의 구남 경창군의 후손이라 왕통과의 혈연적 거리가 더 멀었습니다. 결국 은신군 가문, 즉 남영군의 후손들이 최적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남영군은 인조의 아들 인평대군의 직계 후손이었기 때문에 혈통상으로 그나마 왕통과 가장 가까웠습니다. 또한 후손들도 많아 현실적으로 안정적으로 왕위를 잇고 이어갈 수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영군의 후손들도 여럿이었습니다. 흥성군의 형들인 흥령군, 흥왕군, 흥인군도 모두 아들이 있었고 흥성군 자신도 아들이 둘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흥성군의 장남 제면은 19살로 성인이었습니다. 전통적 종법제 하에서라면 장남이 우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둘째 아들인 12살의 명복이 선택되었을까요? 여기에는 흥성군의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린 명복을 왕으로 세우면 흥성군과 효유대왕 대비 조씨가 섭정으로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혈통 문제와 흥성군의 정치적 공작으로 인해 1863년 12월 8일 명복은 익종과 신정왕후 조씨의 양자로 입적되어 익성군으로 봉해지고 곧바로 조선 제26대 임금으로 즉위했습니다. 학렬에 맞춰 제왕 후의 형으로 개명한 그가 바로 고종입니다. 즉위 초기 고종은 어린 나이 탓에 신정왕후의 수렴청정을 받았고 실권은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쥐고 있었습니다. 대원군은 강력한 개혁 정치를 펼쳤습니다. 무너진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 경복궁을 중건했고 호포제를 실시해 양반들에게도 세금과 군역을 부과했으며 전국의 사원 중 47개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철폐하여 유림의 세력을 약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경복궁 중건은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되었습니다. 1년 예산의 15배가 넘는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1866년 11월 대원군은 당백전이라는 화폐를 발행했습니다. 명목 가치는 상평통보의 100배였지만 실질 가치는 6배에 불과한 악화였습니다. 당백전 발행 6개월 만에 쌀값이 6배로 폭등하는 등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2년 후 당백전이 폐지되었지만 이번에는 청전, 즉 청나라 동전이 유통되었고 이 역시 악화여서 경제 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1866년 고종이 15세가 되자 수렴청정은 끝났지만 흥선대원군은 여전히 실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즉위 10년이 지나 22세가 된 고종은 최익현의 탄핵 상소를 계기로 아버지를 실각시키고 직접 친정을 시작했습니다.
고종의 친정 초기는 나름 안정적이었습니다. 대원군의 개혁을 대부분 계승하면서도 조정의 균형을 잘 맞췄고 만동묘를 복구하되 국가가 제사를 주관하게 하여 유림의 명분은 충족시키면서 힘은 주지 않는 교묘한 방법을 썼습니다. 하지만 당백전과 청전의 폐해로 인한 재정난은 심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875년 운명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1875년 운명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일본 군함 운요가 강화도 앞바다에서 조선군의 정당방위 사격에 즉각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영종도 수비대는 일본 수병 36명의 공격에 전혀 저항하지 못하고 전멸했습니다. 왜 이렇게 쉽게 무너졌을까요? 청전 폐지로 인한 극심한 디플레이션 속에서 강화도 일대 군영의 주요 수입원이던 경강수세가 혁파되면서 몇 달째 군수 지원이 끊긴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운요 사건 이후 고종은 이채응과 박규수를 비롯한 계합파 조정 대신들과 함께 문호 개방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나라 문을 열고 관을 설치하여 통상을 하면 백성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유림과 흥선대원군의 결사 반대를 무시하고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이 조선의 개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약은 일본이 치해법권과 해안 측량권을 가지는 불평등 조약이었고 이후 조선은 열강의 각축장이 되어갑니다. 1882년 이모군란이 발생합니다. 선해청의 부패로 13개월이나 월급을 못 받은 구식군인들이 분노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들은 민씨일파를 공격했고 겁에 질린 고종은 흥선대원군을 다시 불러들여 정권을 내어줍니다. 하지만 청나라 군대가 들이닥쳐 대원군을 강제로 납치해가고 명성황후가 청군의 호의를 받으며 돌아와 다시 집권하게 됩니다. 이후 위안스카이가 조선에서 총독처럼 군림하며 고종을 사실상 꼭두각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1884년 이 와중에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홍영식, 서재필 등 젊은 급진 계합파들이 일본의 지원을 얻어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갑신정변입니다. 우정국 낙성식에서 사건을 시작한 그들은 민영익을 베어 넘기고 민씨일파와 친청파 관료들을 입건시킨 후 탁치는 대로 살해했습니다. 고종은 눈물을 흘리며 제발 그들을 살려달라고 김옥균 등에게 붙잡고 사정하듯 애원했지만 피를 보고 흥분한 급진 계합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강 14조를 발표하고 개각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명성황후가 효유대왕 대비께서 넓은 곳으로 옮기길 원한다고 말하자 방어하기 어려운 창덕궁으로 옮겨갔고 이것이 패착이 되었습니다. 위안스카이가 지휘하는 1500명의 청군과 조선군이 몰려들면서 급진 계합파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결국 고종을 놔두고 자기들만 일본으로 도주했고 홍영식과 박영규는 남아있다가 살해당했습니다. 갑신정변은 3일 천하로 끝났고 청해 조선에 대한 종주권은 오히려 공고해졌습니다. 갑신정변 이후 10년간 조선은 청나라가 주도권을 잡고 유럽, 미국, 일본의 세력이 주변을 기웃거리는 묘한 공백 상태에 빠졌습니다. 고종은 5군령을 3군령으로 다시 4군령으로 개편하는 군제 개혁에 착수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융영공원, 제중원, 전신, 정기 등 근대 문물을 들여왔지만 모든 개혁은 왕권 유지를 전제로 한 소극적인 것이었고 내무부는 개혁보다 고종의 개인 비자금 확보에 더 주력했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납니다. 고종은 청군의 도움을 요청했고 이에 일본군도 들어오면서 청일전쟁이 발발합니다. 일본은 경복궁을 기습 점령하고 고종을 위협하여 청나라와의 모든 조약을 파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김홍집 친일 내각을 통해 갑오개혁을 실시했습니다. 이 시기에 노비제, 신분제가 폐지되고 과거제가 철폐되는 등 근대적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이는 모두 일본의 주도 아래였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청군이 평양전투에서 참패하고 동학농민군도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처참히 패배했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러시아, 독일, 프랑스의 삼국 간섭으로 요동을 토해내는 것을 본 고종과 명성황후는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을 견제하는 인하거일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일본은 1895년 을미사변을 일으켜 명성황후를 시해합니다. 궁궐에 난입한 일본 낭인들은 고종 앞에서 칼을 겨누고 왕태자의 머리채를 끌어잡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친일 내각은 을미개혁과 단발령을 실시했고 고종은 사실상 연금 상태에 놓였습니다.
1896년 전국에서 을미이병이 일어나 감시가 소홀해지자 고종은 궁녀가 타는 가마를 타고 아들과 함께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합니다. 이것이 아간파천입니다. 고종은 즉각 김홍집 내각의 관료들을 처벌하라는 교지를 내렸고 군중이 그들을 살해했습니다. 1897년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환궁한 후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치고 황제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독립된 자주국가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고종은 광무개혁을 추진하며 근대식 정부와 행정제도를 만들고 황권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고종은 전쟁 발발 직전 프랑스 공사관으로 망명하려 했지만 일제에 의해 실패했습니다. 일본은 선전포고 없이 러시아를 기습했고 중립을 선포한 대한제국을 강제로 동맹국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때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불법 편입하고 다케시마로 개칭했습니다. 러시아가 패배하면서 대한제국을 견제할 마지막 세력이 사라졌습니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를 보내 을사능약을 강요합니다. 고종은 처음에 죽는 한이 있어도 응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거부했지만 결국 이완용을 비롯한 친일 대신들에 의해 외교권을 빼앗기고 맙니다. 전국에서 자결자가 속출했고 을사의병이 일어났지만 을사능약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1907년 고종은 마지막 시도로 이준, 이상설, 이휘종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합니다. 짐이 살해당해도 나를 위해 아무런 신경을 쓰지 마라. 대한제국의 독립주권을 찾아라는 것이 고종의 특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방해로 그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고 이준은 헤이그에서 객사했습니다.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일본은 고종의 퇴위를 강요했습니다. 이완용과 송병준이 전화선까지 끊고 고종을 궁에 사실상 감금했습니다. 고종은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한성의 주력 부대인 시위온 성여단을 호출해 턱수궁에 모여있는 친일 내각을 제거하려 한 것입니다. 일종의 친위 쿠데타였습니다. 계획이 성공했다면 이완용을 비롯한 친일 대신들은 시위대 장병들에게 목이 달아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병무와 조중웅이 눈치를 채고 이토 히로부미에게 보고했고 하세가와 요시미치가 이끄는 일본군이 한국군보다 30분 먼저 덕수궁에 도달하면서 고종의 반격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1907년 7월 19일 고종은 일본의 압박과 친일 신하들의 끈질긴 강요에 끝내 못 이겨 강제로 퇴위당했습니다. 7월 20일 순종이 강제로 즉위했습니다. 형식은 양이었으나 퇴위식이자 즉위식인 이날 고종과 순종 모두 불참했습니다. 대한제국의 군대는 해산당했고 그 결과로 정미이병이 일어나 숭례문에서 치열한 남대문 전투가 벌어졌지만 일본군에게 패배했습니다. 전국의 유림들 사이에서는 복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유림은 우리는 대한제국 태왕제의 신하들이지 일본 이태왕의 신하를 한 적 없었다며 고종에게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조궁섭은 만국에 책임이 있는 왕은 왕 대접을 해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명나라가 망하자 자결한 숭정제를 예로 들며 고종이 자결하지 않고 일제로부터 이태왕이라는 자기까지 받았으니 고종을 위해 상복을 입는 것은 일본의 신하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고종이 일본에 저항하다가 독살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림들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고종황제 폐하께서는 무능하셨다. 그러나 그것이 오직 그분만의 책임인가? 우리도 여러 실책을 하여 나라가 망한 것이니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 결국 간제 전후 등 강경파를 제외한 대다수 유림들은 3.1운동에 참여하고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되었습니다. 퇴위 후에도 고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08년 봄 이휘종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고종의 독립자금 1만 루블을 가지고 연해주의 노보키에프스코에에 도착했습니다. 이 자금으로 이범윤, 안중근, 최재형 등이 참여한 동의회가 창설되었고 대한이군이 설립되었습니다. 대한이군은 1907년 해산된 구한국 군대를 계승하여 항일 독립전쟁을 이끌 주력 부대가 되었고 고종은 그 최고 통수권자였습니다. 고종은 4차례나 해외 망명을 시도했습니다. 1904년 러일전쟁의 위험이 커지자 러시아 측의 망명 가능성을 타진했고 1907년 강제 퇴위 직후에도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1908년 11월에는 러시아 측 대일 협상파에 의해 저지당했고 1910년 6월에는 13도 이군도 총재 유인석과 이상설이 연명으로
고종황제로 하여금 노령의 연해주로 조속히 파천하여 망명 정부를 세워 독립운동을 영도하라고 청했지만 한일합방으로 무산되었습니다. 고종은 러시아와 손잡고 항일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1902년 12월 고종은 카르 베베르 전 주한 러시아 공사에게 관림노학교 졸업생 10명을 러시아 군사학교에 입학시키고 싶다고 부탁했고 이들은 러시아 정보요원이 되어 일본에 대항했습니다. 고종의 시종무관 김인수도 함경도로 파견되어 첩보 활동을 벌였습니다. 러일 전쟁 패전으로 한러합작 상하이 정보국이 1905년 해체되었지만 1908년 재건되면서 다시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1915년 7월 26일 성낙형 등은 내관 염덕인을 통해 고종에게 중동영러가 연합해 일본을 공격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올렸고 고종은 한중이 방조약 안에 정조가 사용했던 온열기록 인형을 찍어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고종 면담 직전 관련자들이 검거되면서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이때 의친왕도 적극 협력했습니다. 1918년 고종의 생전 마지막 망명 시도가 추진되었습니다. 이회영이 중심인물이었습니다. 이회영의 장남 규학의 아내 조계진이 고종의 생질, 즉 외조카로서 고종과 사돈이었고 이상설과 헤이그 특사사건을 기획했던 경험이 있어 적임자였습니다. 내적인 조건은 영친왕 이응과 일본 황실 이방자 여사의 혼담이었습니다. 순종이 후사가 없는 판국의 황태자가 일본 여인과 결혼한다면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의 맥이 끊기는 것이었습니다. 이회영과 민영달은 수로를 이용하기로 하고 북경에 행궁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영달의 행궁 구입 자금으로 5만원을 내놓자 이회영은 1918년 말께 이등년 홍증식에게 건네 북경의 동생 이시영에게 전달하게 했습니다. 계획은 순조로웠습니다. 이제 고종이 덕수궁을 나서 신하들과 합류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1919년 1월 21일 고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고종은 항상 야참으로 마시던 식혜를 마신 뒤 잠자리에 들었다가 깨어나 목이 마르다고 차를 마셨습니다. 그 뒤 복통을 호소하다 각혈한 후 붕어했습니다. 왕으로 즉위한 지 정확히 55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일제가 편찬한 순종실록 부록에는 고종의 와병 기록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날인 1월 20일에만 나오고 병명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당 이회영 실기는 밤중에 식혜를 드신 후 반시각이 지나 갑자기 폭통이 일어나 괴로워하시다가 반시간 만에 붕어하셨다고 전합니다. 톡살설의 증거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윤치호 일기에 따르면 한진창은 광무태 황제가 틀림없이 톡살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완벽하게 건강하던 고종이 식혜를 마신 지 30분 안에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사망했고 하루 이틀 사이에 팔다리가 엄청나게 부어올랐으며 이가 모두 빠지고 혀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목에서부터 폭포까지 30cm가량 검은 줄이 길게 나 있었고 비극적인 사건 직후 궁녀 2명이 의문사했습니다. 염습을 담당한 민영달, 민영이, 나세왕, 강석호 등의 증언에 따르면 한겨울인데도 1일 만에 시신이 바지를 찢어야 할 정도로 부풀고 썩기 시작했으며 3일 만에 완전히 부패하여 이가 빠지고 살점이 뚝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는 조선시대의 독약으로 자주 사용된 비상, 즉 비소 화합물로 사망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일제 발표에 의하면 사인은 지병인 뇌일혈이었지만 전조 증상이 분명한 뇌일혈에 비해 고종은 붕어 당일까지 건강 상태가 매우 양호했습니다. 고종은 평소 새벽 3시에 잠들어 오전 11시에 일어나고 오후 3시에 아침을 먹고 저녁 식사를 11시에서 12시에 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키 153cm에 몸무게 70에서 73kg의 비만 체형이었습니다. 아이스크림, 와플, 사이다 같은 단 음식과 삼계탕, 추어탕 같은 고단백 음식을 좋아했고 야식을 즐겨 먹었으며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톡살설의 배우로는 보통 이완용과 이기용이 지목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 중에는 이왕직 장시국장, 한창수 남작과 시종관 한상학을 꼽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증복은 1958년 연합신문에서 1918년 12월 19일에 두한씨가 고종에게 독이 든 식혜를 올려 톡살했다고 기록했습니다. 1919년 1월 손병희가 발표한 고국민대 포고문에는 파리 강화회의에 일제가 마련한 한국민족은 일본의 어진 통치에 순종해 독립을 원치 않는다는 조작 증명서 서명에 고종이 크게 진노하자 일제가 친일파 윤덕영, 한상학을 사주하여 식사를 받드는 2명의 궁녀를 매수해 야참식혜에 독약을 넣어 시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종의 사망 소식은 하루 늦게 발표되었습니다.
실제로는 1월 21일 오전 6시에 사망했으나 발표는 1월 22일 오전 8시에 이루어졌고 사망일자도 1월 22일로 조작되었습니다. 이유는 불과 4일 뒤인 1월 25일에 영친왕과 이방자 여사의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고 조선 총독 하세가와 요시미치 이왕직 장관, 민병서, 이완용 등 대부분의 고위 고관들이 결혼식 준비를 위해 도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종의 유해가 남아있으므로 나폴레옹처럼 현대 과학기술로 검사해보면 톡살 여부를 규명할 수 있지만 홍유릉을 발굴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 이시문중이 조상의 무덤, 그것도 왕의 무덤을 판다는 것에 극도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종의 죽음은 전국적인 추모 분위기와 함께 3.1운동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음식물에 독이 들어있었다는 소문은 민중들 사이에서 널리 퍼졌습니다. 덕혜옹주는 아버지가 톡살당한 것으로 굳게 믿고 가쿠 슈인에 다니면서도 반드시 먹는 물을 보온병에 따로 챙겨 다녔으며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조현병까지 걸렸습니다. 일본 황족인 며느리 이방자 여사조차 시아버지가 톡살당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전국적인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살아서는 일본의 유효타를 먹이지 못했던 고종이 죽음으로써 일본 제국주의의 최초이자 최후의 큰 타격을 입힌 것입니다. 3.1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고 결국 광복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고종의 능은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의 홍릉입니다. 명성황후와 합장되어 있으며 전통적인 조선식 왕릉과는 다른 황제릉의 형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1926년 순종이 세상을 떠난 후 근처에 능을 쓰면서 이 능역을 합쳐 홍유릉이라 부릅니다. 고종은 55년이라는 긴 재위기간 동안 조선의 마지막 국왕이자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로서 격동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는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혼란 속에서 국가를 지키려 했었지만 시대의 거대한 흐름 앞에 무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이 촉발한 3.1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고 결국 광복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고종의 생애는 한 개인의 비극이자 동시에 한민족의 순환과 저항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